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땡큐 서울 리뷰 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의학 채널 비욘디 닥튜브 하정은 땡큐 TV 제 9화 두경부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가택님 접속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궁금한 게 있어서 접속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8차에 걸쳐서 갑상선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두경부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블리 원님 안녕하세요. 라숙자 펑풍댕님 어렵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쭉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들어오면 바로 받거나 아니면은 모아놔서 모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도 했고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해서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12년 동안 이비인후과 교수로 있으면서 두경부암하고 갑상선암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서 이제 거의 3년 됐네요. 3년 전 이맘때 이제 사표를 내고 10월부터 땡큐 서울 이비인후과를 개원해서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개원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을 무렵인데 EBS TV 명의에서 이제 그 구강암에 대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구강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궁금해 했습니다. PD 분께서. 네, 우리나라의 구강암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많이 하는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1년에 한 60케이스 이 정도 이제 2015년 이때는 이제 그 정도 했었는데 60케이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분 정도 하는 거죠. 한두 분 하는 건데 되게 운이 좋아서 이때 그 명의 찍을 때 그 3주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10분 넘게 수술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굉장히 그 필요한 내용들을 잘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구강암이라는 거는 이제 두경부암의 하나인데 굉장히 조기 진단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조기 진단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만 늦어지면 이 구강암 예를 들면 이제 혀에 생긴 암 같은 거거든요. 혀암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혀를 다 떼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맣게 모든 암은 작게 시작하거든요. 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면서 세포 하나가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계속 커져가지고 지름이 1cm 정도 될 때쯤이면 암세포 숫자는 10억 개 정도가 모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아주 작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시기 때 진단을 못하고 계속 커져가지고 굉장히 커져서 혀를 반을 이상 채우고 그럴 정도까지 될 때까지도 진단이 잘 안 돼가지고 겨우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면 1cm 정도 되는 구강암은 혀를 대부분 살릴 수 있고 수술만으로도 완치될 기회가 되게 높은데 혀를 반 이상 이제 침범한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이제 떼내는 수술만으로는 혀가 없어지니까 혀의 모양을 어느 정도는 새로 만들어 줘야지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나 다리 살을 떼서 턱뼈가 이제 침범을 하면 턱뼈를 만들어 주기도 하죠. 턱뼈를 다리에 우리 몸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리 이제 장단지 안에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뼈를 떼서 사용을 해도 딴 데 써도 걷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의 TV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게 다리 뼈를 떼서 턱뼈를 만들어주고 그 팔이나 이제 옆구리 살을 떼서 혀를 만들어주고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을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수술을 많이 하면서 그런 수술은 보통 한 15시간, 2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점심 때쯤 시작해가지고 점심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이제 나와서 저녁도 먹고 돌아가면서 이제 수술에 들어왔던 사람이 저녁도 먹고 밤 뭐 10시 넘어가면 이제 밤참도 먹고 밤을 새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들이거든요. 정말 그 환자도 힘들지만 의사도 굉장히 힘든 수술이거든요. 그런 수술들을 일주일에 한두 케이스씩 계속 이제 하면서 지내다 보니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진단을 해서 일찍 진단해가지고 수술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 뭐 다 좋은 건데 그런 노력이 참 부족하구나. 저는 이제 그 석사 박사 할 때 박사는 분자 종양의학이라고 해서요. 보통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이면은 이비인후과 석사 박사를 하는데 이비인후과 석사는 했고 박사는 분자 종양의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수술 말고 다른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분자 표적 치료, 뭐 면역 치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되게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는 수술이 힘들어서 실험할 시간을 못 내서 제가 이제 미국에 연수가 있는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랩에 한 15명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고 동물도 아마 그 마우스라고 하는 조그만 쥐를 약 500마리 이상 잡고 치료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연구를 한참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저같이 이제 그 의사이면서 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분자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는 한계가 많구나. 맨날 그 연구만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시간 투자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하는데 그런 실험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런 연구에 들어가는 돈의 아주 일부만이라도 조기 진단에 대해서 투자하고 검진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분자 표적 치료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생명을 좀 연장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일찍 발견하면 정말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될 확률이 1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을 투자하는 것이 저한테도 좋고 환자분들께도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관심 갖는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꿨고 대학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큰 수술을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두경부암은 조기 진단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집중해서 홍보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도 굉장히 다른데요. 두경부암과 굉장히 다른데 갑상선암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갑상선 전문 병원을 만들고 싶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조기 진단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게 해필리 에버 에퍼트님은 구강암 유병률은 뒤에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되게 좀 생소하죠. 두는 머리 두자고요. 경부는 목경자 부위, 그러니까 머리와 목 부위에 생기는 암이고 영어로 하면 헤드 앤드 넥 캔서입니다. 헤드 앤 넥 캔서라고 해서 쇄골보다 위쪽에 생기는 암인데 안구에 생기는 암하고요. 그 뇌에 생기는 거하고를 제외한 다른 전반적인 암을 두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두경부암은 이제 크게 나눠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상부 호흡 소화관 계통과 침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암은 암의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성질이 달라서 두 개를 나누는데 침샘암은 이제 그 우리 몸의 침샘이 이름이 있는 큰 침샘이 세 쌍이 있습니다. 이하선, 악하선, 혀 밑에 있는 설하선이라고 있는데요. 그 세 이름이 있는 세 침샘은
침샘암이라고 해서 이하선암, 악하선암, 설하선암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아주 자잘한 침샘들이 점막에는 잔뜩 있습니다.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 작은 침샘들은 소타액선 혹은 이제 작은 침샘, 부타액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생긴 암은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점막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강에 생길 수도 있고 비강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저기 생길 수 있는데요. 입안에 생긴 침샘암은 구강암에 포함해서 부릅니다. 구강암에는 대부분은 위에 말한 그 상부호흡 소화관 계통의 암, 편평세포암이라고 하는 그런 암이 주로 생기는데 일부는 침샘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구강암과 인두암, 비강암, 부비동암, 후두암 이렇게 있는데 구강암은 입안을 말하는데 입안은 의학적으로는 입을 벌렸을 때 앞에서 봤을 때요. 앞쪽에 3분의 2 정도를 구강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쪽 3분의 1은 구인두라고 그럽니다. 그 인두는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인두라고 그러죠. 인두가 지나가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식도라고 하는데 인두는 크게 이제 코 뒤에 있는 비인두, 입 안쪽에 있는 구인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하인두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고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보면 입안에 생기는 암은 구강암과 안쪽에 구인두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코 안에 생기는 거는 콧구멍 속에 생기는 것은 비강암이라고 그러고요. 축농증이 생기는 이 뼈 있는 속에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생기는 암은 부비동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흔하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후두암은 후두에 생기는 암이고요. 여기 이제 이 부위가 후두이고요. 후두암 옆에 인두는 후두인두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인두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기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해가비님은 저는 43세 뮤코에피토미얼 카시노마 파로티드 글랜드 로우 그레이드입니다. 수술 후 1 곱하기 0.9cm로 로우 그레이드이나 주변에 인필트레이팅 하고 있어 인터미디에이트라고 생각한다는 병리과 선생님 의견입니다. 궁금한 것은 로우 그레이드와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 뮤코에피토미얼 카시노마는 방사선 치료가 잘 되는 타입인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침샘암은 지금 몇 년도 기억이 안 나. 2004년인가 그 WHO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침샘암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침샘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침샘암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는데 그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 25종이나 됩니다. 25가지나 되고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것들이 새로 이렇게 보고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서 몇 년 지나면 또 좀 더 다른 진단이 들어가서 더 종류가 많아질 텐데 그 25가지 중에 하나로 지금 질문하신 그 뮤코 에피더멀 카시노마라는 그 침샘암이 있고 그 침샘암은 또 특이하게 악성도 얼마나 나쁜 종류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로우 그레이드,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로우 그레이드는 성질이 되게 얌전한 겁니다. 얌전해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어디 잘 퍼져나가지 않고 전이도 잘 안 생기고 물론 절대로 안 생기면 암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암이라고 부르지 않고 양성종양이라고 할 텐데 로우 그레이드 카시노마 캔서라고 부르는 거는 전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하이 그레이드는 굉장히 악성도가 높아가지고 주변 침범도 잘하고 전이도 잘 되고 그런 이제 심각한 상태인데 그 사이를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우 그레이드는 워낙 천천히 자라고 침범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는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의 1cm면 저는 방사선 치료를 안 했었습니다. 현재도 안 권하고 있고요.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이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크기가 1cm이면 수술이 잘 되었으면 방사선 치료를 안 하고 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힘들고 방사선 치료하고 15년, 20년 지나면 방사선 치료 때문에 암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사선 치료를 이 경우에는 권해드리지 않고 방사선 치료 안 해도 치료가 잘 되는 재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보면
ACC는 이제 아데노이드 시스틱 카시노마라고 하는 좀 다른,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침생암입니다. 폐전이가 많아 저는 타입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데노이드 시스틱 카시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침생암 중에 좀 특이하게 아주 작을 때도 폐전이를 많이 합니다. 폐전이를 많이 해서 이제 근데 이 ACC라고 하는 거는 또 방사선 치료는 또 되게 잘 듣습니다. 잘 듣는데 폐로 들어가 버리면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뭐 로우 그레이드 내지 인터미디트 그레이드고 1cm이면 만약에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다고 그러면 걱정 전혀 안 하고 관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이미 하셨다고 그랬고, 방사선 치료 부위가 땡기고 미세한 통증은 이런 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꼭 했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하신 선생님하고 직접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보다도 방사선 치료가 그 사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외국 학회, 유명한 학회를 갔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 10개, 탑 10개 병원에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한테 이런 암이 있으니까 요 MRI를 보고 어떻게 치료할지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10개의 그 방사선 치료 계획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쭉 나열했는데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서 방사선 치료가 잘 됐는지 뭐 부작용이 어떤지 이거는 직접 방사선 치료 담당하신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수경님은 귀 밑 턱선 끝에 딱딱한 게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초음파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양쪽을 만졌을 때 왼쪽에만 만져집니다. 눌렀을 때 아프지 않고. 근데 초음파가 가장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드물게 놓칠 수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더 해본다고 그러면 저는 CT나 MRI 중에서 MRI를 좀 더 권하고 싶긴 한데 근데 딱딱한 게 그냥 뼈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크게 변화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음파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경부암이 얼마나 생기는지 가장 최근에 이 자료는 8월 중순에 암센터에 이제 암 등록 통계 게시판에 등록된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경부암은 전체 암은 우리나라에서 한 23만 명 정도 생깁니다. 23만 명이 생기는데 갑상선암이 그 중에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강암은 1,595명, 1,600명 채 안 되고요. 입술, 혀, 구강 기타 이렇게 나눠서 통계가 잡혀 있는데 혀에 많이 생기죠. 혀에 많이 생기고 볼 점막이나 잇몸이나 뭐 이런 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입천장에도 생기는데 입천장의 앞쪽은 구강암이라고 부르고요. 입천장의 뒤쪽은 구인두암이라고 부릅니다. 남녀비를 보면 다른 암에 비해서 여자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두암을 보시면 후두암은 남녀 1년에 1,100명 정도 생기는데요. 발생하는데 남자가 1,100명이면 여자가 66명, 거의 남자에만 주로 생기는 암이죠. 근데 구강암을 보면 이게 약 2대1 정도 될 겁니다. 2대1 좀 안 되거나.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구강암 많이 생기고 구강암은 예전에 이제 담배가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여대생들 담배 한 번도 한 적 없고 뭐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여대생들도 구강암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이제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담배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입안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여대생이 입안에 뭐가 생겨서 오면 이게 암일 거라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인두암은 후두암과 굉장히 비슷한 암입니다. 바로 옆에 생기고요. 이 두 가지 암은 담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자에서 훨씬 많이 생깁니다. 구인두암도 다른 암들이 다 남자 비율이 훨씬 높죠. 구인두암은 이제
대부분은 편도에 생긴 암인데, 편도는 입을 벌렸을 때 두 덩어리가 있는 그 편도 말고도, 편도라는 것은 입안에 이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혀 뒤에도 있고요, 목 뒤벽에도 있고, 코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편도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편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개 편도라고 해서 보통 편도 수술할 때 떼내는 그 편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입인두도 대부분은 편도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이 구인두암은 좀 특이하게 성병의 일종이고요. 성병의 일종이고 뒤에 나오는데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인두암은 몇 년 전에 이제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에 걸려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좀 유명해진 암인데, 그 코 저 뒤쪽 안쪽 벽에 생기는 암이고요. 이것도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있는 암입니다. 비관과 부비동암은 코 속이나 그 부비동 축농증이 생기는 공간에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어려운 편입니다. 어렵고 진단이 좀 늦어지는 편이고요. 침샘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침샘에 생기는 경우에 침샘암이라고 부르는데, 남녀비가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강의를 이제 해왔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정리를 쭉 했었던 자료가 있어가지고 모아봤는데요. 최근에 2012년, 2014년, 16년 자료를 쭉 비교해봤더니 이 두경부암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암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의 중요한 원인은 노화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점점 늘기 때문에 느는데, 굉장히 이제 바이어스라고 좀 문제가, 통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갑상선암이 계속 들쭉날쭉하고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2012년만 해도 1년에 44,000명 진단되다가 2016년에는 26,000명 진단됩니다. 이 암이 줄어들었다기보다 검진을 적게 하고, 검진상 뭔가 좀 애매한 게 있거나 암 의심되는 게 있어도 찔러서 검사하거나 이제 확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죠.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갑상선암을 갖고 사시는 분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요 4년 사이에 40%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암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빼면 훨씬 많이 증가 추세에 있을 거고요. 두경부암도 4,3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1995년쯤에는 제 기억으로는 갑상선암이 3,000명 정도 진단되었고 두경부암이 6,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감소했다가 다시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검진을 이제 조기 진단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많이 증가한 게 구강암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침샘암은 특이하게 2012년부터 14년에는 확 늘었다가 요 사이에는 약간 비슷한데, 4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침샘암이 왜 늘는지는 잘 알기는 어렵고, 구강암도 마찬가지로 왜 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인두암은 역시 이것도 증가 추세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병의 일종인데, 뒤에 나오는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같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후두암은 큰 변화는 없는 거고 1,100명 수준이고요. 하인두암은 또 뭐 좀 증가하다가 다시 줄었고요. 비인두암도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생존율, 암이 이제 두경부암이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이제 최근 데이터를 제가 못 봤는데, 이게 이제 예전 거랑 이렇게 보면 5년 생존율, 이제 암 치료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로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년 생존율을 보긴 하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암은 5년 동안 이제 살아 있으면 치료가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갑상선암은 거의 100%고요. 전체 암이 초록색입니다. 약 60% 좀 넘는데, 후두암은 조금 더 치료가 잘 되고요. 구강암은 상대적으로 조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두암이 진단이 조금 더 쉬운 편이고요. 후두암은 후두가 연골에 갇혀 있는데,
연골 갇혀 있는 후두를 포기하면, 말하는 걸 포기하면 치료는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이제 말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다 보면 이제 퍼져서 사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진단이 좀 쉽고 치료가 상대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예후가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예,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딸기 80님, 두경부암 전조 증상은 맨 뒤에 나오는데, 잠깐 지금 시간이 30분 남은 거죠? 네.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라숙자 펑풍댕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두경부암이나 인두암, 구강암 등 구강 쪽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구강 성교를 하게 돼도 바이러스 옮길 수 있다고 하던데, 구강 쪽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침투했다면 다음에 걸리는 건가요? 보통 몇 년 지나 암이 생기나요?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그 성행위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구강 성교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그런 관계로 해서 이렇게 얼마나 옮기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구강 성교 파트너가 뭐 몇 명 이상 되면 몇 배 정도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구강 성교 파트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인도암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인도암, 편도암을 포함한 구인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있어서 배출을 해냅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데, 일부가 남아서 오랫동안 보통 뭐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인도암에 걸리는 나이는 보통 40대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30대 이하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서 40대 이상에서 생기는 걸로 봐서 적어도 10년 이상 머물러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구강에 이상이 있으면 치과에 가야 되는지 이비인후과에 가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짧은님은 목을 혹사시키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암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 정혜스님, 안녕하십니까? 성대 결절로 여러 번 고생했는데 피곤하면 목이 막 아파와서 혀끝으로 목젖 가까이 대어 보면 너무 아파요. 근데 성대 결절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거는 암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암은 통증 때문에 진단되는 경우는 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길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두경부암은 아주 드물게 이제 침샘암 중에 일부는 신경 침범을 초기하기 때문에 통증이 먼저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통증하고는 관계 없어서 아프다 그러면 일단 암보다는 다른 뭐 염증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피리 에버 애프터님은 방사능 노출된 곳에 살면 갑상선암이 엄청 느나요? 방사선을 받으면 갑상선암이 확실히 느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5세, 7세 이럴 때 목에 암이 생겨가지고 소아암이 생겨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목에 이제 방사선 치료 용량은 엄청 많은 용량이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갑상선암이 거의 다 생깁니다. 거의 다 생기는데, 그 정도로 노출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서 원자 핵폭탄을 맞으면 뭐 사망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게 살아남은 분들 중에 일부는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더 많이 영향을 주고요. 나이 들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0200 미니님은 바이러스성 암이란 건 어떤 식으로 옮기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인도암은, 편도암을 포함한 구인도암은 HPV가 원인이기 때문에 성교를 통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성교를 통해서 옮기는 병은 성병이죠. 일종의 성병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EBV라고 하는 비인도암도 뭐 키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촉해서 옮겨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데 홍콩 쪽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취급주의님은 그림에서 1이랑 2 사이에 멍울이 잡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림에서 1, 2 사이? 어디 말씀하시나? 그렇습니다. 일단
몽울이 잡히면 나이가 40살 이상이면 암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40세 이상에서 목에 몽울이 잡히면 제일 먼저 이게 암이 아닌가, 암하고 관련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요. 40세 이하에서는 염증 아닌가,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는 선천성 기형도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선천기형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경부암의 특징은 흡연 음주의 영향으로 구역바람, 이제 담배 연기가 닿는 점막들, 입안, 그다음 후두, 식도, 위, 이런 데 쭉 같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강암 중에 이제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런 혹은 후두암이 있는 경우에 식도암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2차암이 흔한 편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암은 제자리에만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로가 목에 있는 임파선, 림프질로 먼저 퍼져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점점 퍼져나가서 이제 폐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밟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경부암은 입안이랑 코안, 목 안에 목소리 내는 부위 이런 데 생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혀에 암이 생기면 암 자체 때문에 혀가 움직이는 게 어려워질 거고, 후두에 성대에 생기면 목소리가 안 나올 거고, 이런 기능적인 장애 초래하고요. 그 암 자체도 그렇지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거나 뭔가 수술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능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보이는 부위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위암은 내시경을 이제 제대로 깊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위내시경 같은 그런 검사가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단과 추적 관찰이 쉬운 편입니다. 그렇긴 한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두경부암이 그래도 조기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년에 구강암이 1600명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비인후과로 전문의 따서 개원하신 분이 약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치과 선생님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강암 환자가 전부 이비인후과를 간다고 치면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2년에 한 번 정도 구강암 환자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년에 한 번 정도 입안에 뭔가 있는데 이게 암이라고 생각을 2년에 한 명 보는 경우에 볼 수 있을까요?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환자들이 다 이비인후과를 가는 것도 아니고 치과도 가거든요. 치과는 가면 1600명을 2만 명이 나눠서 보면 10년에 한 명도 보기 어렵죠. 10년에 한 명도 보기 어려운 입안에 생긴 이 암인지 이게 그냥 염증인지 이거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있죠. 저는 1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 구강암 수술도 많이 하고 맨날 진단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보면 알 수 있지만 2만 명이 1600명을 진단하고 치면 10년에 한 명 보는 환자를 의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단이 어렵습니다. 진단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 환자가 너무 이상해서 대학병원까지 여러 병원 거쳐서 와서 겨우 진단되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구강암은 그래서 이비인후과, 치과 다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10년에 한 명 보기 어려운 그런 암이고요. 후두암이나 하인두암은, 이거는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보게 되는데, 다 합해도 1500명이 안 되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개원하신 분들이 또 내시경을 다 안 보거든요. 다 보기 되게, 그러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내시경을 보면, 한 5,000원 정도 더 내셔야 되는데, 5,000원 더 내고 가시는 걸 되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생각보다 쉬운데도, 실제 진단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 하인두암, 후두암은, 담배하는 남자분들 딱 보면, 내시경 해봐야지 딱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데, 이 구인두암이랑 비인두암 이런 거는 또 담배랑 또 관련이 없거든요. 더 진단이 어렵습니다. 구인두암은 편도에 생긴 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편도암은 담배 때문에 생겼거든요. 요즘은 HPV 때문에 생기는데, 담배 때문에 생기는 구인두암, 편도암하고 HPV 때문에 생기는 구인두암은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담배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담배가 지나가면서 표면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닿아서 표면에서 생깁니다. 암이. 그래서 딱 보면 이거 암 아니야? 그럴 정도로 딱 보이는데 HPV 때문에 생기는 암은 자궁경부하고 편도암이 HPV 때문에 생기는데 그 두 군데가 점막이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편도에 저 깊은 속에 파묻혀서 박혀 있으면서 계속 자라고 거기에 있는 세포들을 변형시켜 가지고 암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딱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인도암은 입안을 봐서 진단을 하는 경우보다는 목에 뭐가 만져져 가지고, 아까 그 사진 있죠. 자, 이분 보면 나이가 그냥 요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뭐 아마 60까지 안 돼 보이잖아요. 한 40대 뭐 이 정도 목만 봐서는 보이는데, 40대 목에 이렇게 만져서 오면 저는 제일 처음 편도암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편도암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목에 검사하고 입안에 만져보거나 하면 의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입안에서 진단이 안 돼가지고 목에서는 암이 확인됐는데 편도암이 의심되는데, 편도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편도를 통째로 떼서 진단 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뗀 다음에 그거를 정밀하게 검사해보면 조그마한 편도암이 박혀 있고 임파선 전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편도암도 쉽지 않습니다. 비인도암은 코 저 한쪽 벽에 있거든요. 그쪽이니까 뭐 웬만한 기본 내시경으로 잘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 보고 있긴 한데, 암에 대해서 저는 매일 보니까 암을 먼저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암은 많지는 않지만 먼저 생각하니까 그나마 매번 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생각보다는 느려집니다. 근데 뒤에 이제 어떤 경우에 비인도암을 의심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비강암, 코가 막히면 의심할 수 있는데, 부비동암 이런 데 생기는 경우는 많이 커져가지고 여기에 뭐 통증이 생기거나 여기가 불룩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단 되게 어렵고요. 침샘암도 침샘에 뭐가 덩어리가 만져지면 의심할 수 있긴 한데요. 이것도 그나마 초음파로 잘 보이니까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것 같긴 합니다. 두경부암 위험 소지는, 질문은 숙자 펑풍댕님은 두경부암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는. 사실 건강검진은 보험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되는데, 증상이 없이 하기에는 보험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뭐 다른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두경부암 검진을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서울대병원 강남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두경부암 검진이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펠로우 때 2003년도쯤에 그때 이제 시작할 때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두경부암 검진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위를 내시경으로 관찰하고 목에 침샘을 포함해서 목에 초음파를 하는 것이 검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르고요. 여유가 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경부암의 위험인자는 모든 암은 다 유전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리는 사람은 일부거든요. 어떤 분은 후두암에 걸리고 어떤 분은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안 걸리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같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암은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암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가 중요하긴 한데, 요즘은 점점 흡연하는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의 원인이 되는 암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구강위생불량,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고요. 염증은, 만성염증은 암의 원인, 아주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생이 불량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자꾸 반복되고 오래되면 암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중요한 암의 원인인데, 두경부암 중에서는 입술에 생기는 암이 자외선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 EBV라고 하는 게 비인도암의 원인이고요. 인유두동 바이러스가 구인도암의 원인이고요. 금속 알레르기가 원인인지는
이렇게 정확히는 않은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제 보철이나 크라운을 씌우거나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염증이 생겨서 그게 오래되면서 암이 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두암은 이게 성대거든요. 성대고 가성대인데 성대에 생기는 후두암이 약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성대에 생기고요. 3분의 1은 그 성대보다 위에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성대보다 아래쪽에 생기는데, 이 성대에 생기는 후두암은 진단이 쉽습니다. 진단이 쉬운 이유가 목소리를 낼 때 이 두 개가 부딪혀야 되는데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성대가 두 개가 부딪히기 어렵죠. 그러면 목소리가 나빠지거든요. 목소리가 나빠지면 이게 성대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후두 내시경을 봐야 됩니다. 후두 내시경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병원에서 5,000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이 있으면 어떤 분은 광고를 이제 갑상선암을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나쁘면 갑상선 초음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나쁘면 후두 내시경을 봐야 됩니다. 내시경을 보고 성대 결절 이런 게 흔하죠. 성대 결절이나 뭐 후두 염도 흔하고요. 그리고 뭐 성대 폴립, 뭐 낭종 이런 것들이 훨씬 흔하고, 드물게 이렇게 후두암이 있습니다. 후두암이 있고, 후두암이 이렇게 뭔가 덩어리진 거, 암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의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하고 관련되는 거는 목소리가 변했는데 후두 내시경을 봤는데 성대 마비가 있다. 성대 마비가 있으면 성대 신경이 마비가 생기면 그럼 성대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쭉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대 신경은 특이하게 성대는 여기인데 머리에서 신경이 나와서 가슴으로 가다가 거꾸로 해서 갑상선 뒤쪽을 지나서 성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대 마비가 생기면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을 제일 먼저 떠올려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폐암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성대 마비가 생겨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절반이긴 한데, 원인을 찾는 경우는 남자는 폐암이 제일 많고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갑상선 초음파를 할 게 아니라 후두 내시경을 봐야 됩니다. 후두암은 흡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남자 흡연율, 예전에 이제 뭐 90년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폈죠. 요즘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두암도 조금씩 주는 추세이고요. 여자분들도, 근데 여자분들 조금 흡연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담배랑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강암, 이 사진이, 이렇게 막 보기 싫어하실 분이 있어서 넘어가면 이 덩어리 이렇게, 여기 헐었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덩어리가 있는 거고요. 여기 헐었지만 만져보면 덩어리가 있습니다. 암은 구강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생길 수 있는데, 입안에 뭐가 있으면 암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뭔지, 암이 아닌지 궁금해서 미국에서 제 진료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검색해서 이 사진을 띄워서, 이거 맛을 느끼는 부위가 이렇게 생겼고, 어떨 땐 좀 빨갛기도 하고, 근데 좌우가 거의 비슷하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황당해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혀 안쪽 끝에, 어금니 옆에 그 부위가 울퉁불퉁하고 빨갛게 돼서 오시는, 암이 아닌가 의심해서 오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일단 입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제일 쉽게는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이 비슷하면 정상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만져봤을 때 딱딱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3주 정도 기다려 보시고, 3주가 지났는데도 이게 계속 남아있다 그럼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서울에 계신 분, 경기도 계신 분은 그냥 땡큐 서울이니까 오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요. 대학병원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는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한 교수 출신 의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진료를 보셔도 진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안에 이제 가끔 오시는 경우에 이제 입천장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시는데, 이거는 이제 입천장에 뼈가 튀어나온 거고요. 국의 융기라고 그러고, 이 턱 아래턱에도 이렇게 안쪽에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악윤기라고 하는 뼈 정상 구조물인데 약간 좌우가 비대칭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쪽에는 없는데 한쪽만 있죠. 이런 게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경우는 침샘에 생긴 암이고, 요거는 위치가 입천장의 앞쪽 3분의 2에 생겼기 때문에 구광암이라고 부르고, 구광암 중에 침샘암에 속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하면 이 정도 크기는 수술했을 때 별로 이렇게 후유증 없이 잘 아물 수 있고, 다른 뭐 이식 수술, 재건 수술 이런 거 없이도 치료가 잘 되는 크기입니다. 이거는 편도암인데요. 요 경우에 이렇게 보면 입안에 보면 큰 덩어리가 있죠. 이쪽은 편도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데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누구나 암인지 의심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이 편도암은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임파선암이 편도에 생긴 겁니다. 임파선암은 그 염증 세포 임파구에 생기는 암인데 이 어디든 우리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 편도에도 흔하게 생깁니다. 옛날엔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줄었는데 이건 편도암이긴 하지만 실제로 임파선암이고요. 이 경우는 되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긴 하지만 울퉁불퉁하게 막 튀어나왔죠. 이건 전체가 암이고요. 이분은 최근에 이제 오신 분인데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거 왼쪽입니다. 왼쪽 목에 아까 그 사진처럼 덩어리가 만져져서 귀 밑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어디 답병을 갔는데 여기 이제 침샘암이 의심된다 그렇게 듣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 이 침샘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이랑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제일 처음 생각한 게 편도암이었거든요. 그래서 편도를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딱 보면 별로 아까 이렇게 뚜렷하게 막 덩어리 있는 그런 게 안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얼통불통하게 좀 표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봐서 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게 발견되면 만져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다른 부위보다 좀 다르게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제 암으로 나왔고, 이분은 이제 편도 수술하고 임파선 수술하고 최근에 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해서 이제 요 임파선이 좀 주변으로 암세포 침범이 좀 있어서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추가하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도 편도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는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막 진행했으면 많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완치 확률은 한 85% 이상 됩니다. 침샘암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침샘암은 되게 다양한데요. 침샘암은 침샘의 양성 종양하고 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간단한 검사, 이제 세포 검사라고 보통 이제 처음 뭔가 혹이 있으면 바늘로 찔러서 검사하는데, 그 검사에서 암 여부가 확인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침샘암이 25가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악성도가 높은 거는 간단한 검사 안 찔러도 그냥 초음파만 봐도 이거 매우 안 좋겠다 싶은 게 분명히 있고요. 어떤 종류는 매우 얌전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소견도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샘은 침샘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고 검사해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만져서 뭐 작고 잘 움직이고, 그래서 양성 종양이겠거니 하고 수술한 환자 중에서 약 10% 가까이, 5 내지 10%는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암으로 진단되면 암 중에 2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로우 그레이드인지 뭐 하이 그레이드인지 나눠서 보고,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뮤코 에피더미드 복잡합니다. 그래서 뮤코 에피더미드 칼시노마 로우 그레이드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 수술만으로 끝내고 더 이상 치료 없이 관찰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암에 따라서 좀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침샘의 양성 종양은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변질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침샘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그렇거든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다형선종이라는 것이 15년 지나면 10%가 암으로 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샘의 종양이 발견되면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작을 때 하는 게 수술도 쉽고요. 암으로 변질되기 전일 확률도 높고, 그래서 침샘 종양은 꼭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질문은 0200 미니님은 평소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목이 자주 쉬고 감기에 걸리면 목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내시경을 해볼까요? 호두 내시경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제 느낌으로는 목이 자주 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발성법에 문제가 있어서 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대 점막에 염증이 잘 생기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위산 역류 같은 게 흔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간단 후두 내시경으로 진단도 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경부암 진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신체 검사 내시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CT보다 유용한데 대학병원은 보통 CT를 먼저 찍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가 대기가 길거든요. 초음파는 직접 사람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 제가 있을 때도 또 두세 달 밀려 있는 경우 흔했고 CT는 그래도 뭐 1, 2주 내로 보통 찍었기 때문에 CT를 먼저 찍고 초음파를 하는 곳 있긴 한데 원래는 초음파가 더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혹이 있으면 바로 세포 검사를 해서 진단을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초음파 CT가 더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는 뭐 바꿔서 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 의뢰하기도 하고 MRI가 더 좋냐 CT가 더 좋냐는 사실 정해진 건 없고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CT가 더 유용한데 가끔은 MRI가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후두 내시경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후두 내시경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뒤로 붙여놓고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서 허리를 쭉 펴고 내밀어서 이렇게 혀를 잡고 혀를 의사가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넣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기본적이고 잘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코로 넣어서 보는 내시경도 있긴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제가 그 전에 10년 동안 주니어 때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직접 치료했던 두경부암 환자들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그 1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조기 진단을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건 없고요. 이거는 이제 두경부암 진료 권고안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의사가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보면 긴급하게 두경부암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소개를 하라, 의뢰를 하라 그런 의미인데요. 쭉 보시면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전조 증상 내지는 증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변화가 아까 여러 가지 원인, 후두염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기는데 보통은 6주 이상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6주 이상 지속되는 목소리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구강에 궤양이 있으면 3주 이상 안 낫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때. 근데 보통 구강의 구내염은 보통 1주 정도 전후 지나면 그 자리는 일단 좋아집니다. 그런데 뭐 계속 구내염이 심하신 분들은 딴 데도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3주가 아니라 한 군데서 3주 이상 계속 안 낫고 있는 경우에 말하는 거고요. 3주 이상 계속되는 구강내 부종에 또 비슷한 거고 구강 점막에 빨갛게 반점이 있거나 하얗게 반점이 있을 때 그리고 3주 이상 지속되는 연화골라는 잘 안 삼켜지는 걸 얘기합니다. 안 삼켜지는 게 있으면 식도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인두 쪽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혀 있거나 이상한 분비물이 동반될 때 이게 이제 한쪽 코가 막히는 경우 사실 없죠. 코가 막히는 분들도 코가 자주 막히는 분들도 한쪽이 막혔다가 다음에는 어떤 자세에 따라서 반대쪽이 막혔다가 왔다 갔다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한쪽 코만 계속 막히는 분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 코가 지속적으로 막혀 있거나 특히 냄새나는 분비물이 있을 때는 그쪽에 뭔가 염증이 생겼을 수 있지만 그 염증의 원인이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런 경우에 비비탄 같은 걸 코에 넣으면 한쪽 코가 막혀 있고 한쪽 코에서 누른 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없는데도 이가 흔들릴 때 그런 때는 그 치아 속에 그 잇몸에 암이 생긴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3주 이상 지속되는 경부의 종괴, 목에 뭐가 만져지는데 3주 이상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 혹은 더 커졌다. 아프지도 않다. 그러면은 혹시 암이 아닌가 의심해야 되고요. 뇌신경마비는 의사 입장에서 이건 넘어가고 안아종괴도 눈에 이제 혹이 만져지는 걸 얘기하고요. 3주 이상 지속되는 1측의 이충만감 이게 뭐냐면 한쪽 귀가 한쪽이 먹먹한 느낌이 3주 이상 되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중이염이 생기면 한쪽 귀가 먹먹해질 수 있는데 어른에서는 이 진물이 나오지 않는 그냥 귀가 먹먹한 물이 차는 중이염이
잘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생기더라도 감기 때 양쪽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만 생기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비인두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비인두는 코하고 귀하고 통하는 관이 원래 있거든요. 이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하품할 때나 음식 먹을 때 이럴 때 살짝 열려가지고 귀 속에 공기의 압력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비인두암이 생기면 그 이관의 코 쪽 출구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기가 소통이 안 돼서 한쪽 귀에 물 차는 중이염이 생기거든요. 이때는 비인두암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비인두도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호흡곤란 장애 이런 거는 후두암을 의심할 수 있겠죠. 치료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요 세 가지가 기본인데요. 수술이 두려워도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아주 초기면 수술이 제일 깔끔하고 완벽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수술을 기본으로 하고요. 수술로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추가하는데 일부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인두암은 이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뇌를 받치고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잘 절제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방사선 치료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비인두암은 기수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만 하거나 좀 진행하면 항암 치료 같이 합니다. 수술은 대부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도암, 구인도암도 수술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수술을 포함해서 하는 치료를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구인도암은 많이 진행하지 않았으면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데 좀 진행했을 경우에는 수술이 간단하면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좀 추가할 수 있고 수술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수술을 생략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만으로 치료해도 예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는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병원마다 선호하는 게 좀 다릅니다. 서울대병원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간단하냐, 수술이 재건 수술까지 할 정도로 복잡하냐를 기준으로 수술을 포함할 건지 아닌지를 정했는데 그건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독 치료, 병합요법 이런 걸 하고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판정합니다. 요즘에 이런 좋은 기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수술이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고 예후도 수술 결과도 좋고요. 예방은 금연, 금주, 그리고 구강위생,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HPV는 성생활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건강한 성생활이 두경부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갑상선암은 제가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두경부암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거 새로 좀 더 찍어가지고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말씀은 저 말고 또 이제 EBS TV 명의에 나오셨던 2번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구강암으로 왔는데 구강암으로 왔다고 해서 구강암만 치료한 건 아니고요. 구강암 1년에 몇 명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두암도 많이 하고 뭐 침샘암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이 교수님은 후두암으로 2번 나오셨습니다. 이 선생님도 뭐 구강암도 다 많이 하셨고 뭐 수술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신 분이죠. 노영수 교수님께서 저희 병원에 저희 이미 4명의 의사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합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병준 원장도 9년 동안 교수를 했고 두경부암을 전문을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3사람이고 내분비내과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 이렇게 해서 5명이 두경부암과 갑상선암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라숙자 펑풍댕님은 왼쪽 턱 밑에 동그랗게 만져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20대 중반 지금까지 만져집니다. 그럼 10년 이상 만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증이라고 커지거나 그러면 병원에 오라고 하셨는데 같은 크기인데 걱정이 된다. 근데 계속 같은 크기면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임파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되시면 초음파를 다시 보면 되긴 하는데 10년 동안 크기 변화가 없으면 지금 나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세 이상은 암을 먼저 생각하지만 40세 이상은 염증이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변화 없었으면
그냥 정상 인파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경보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노영수 교수님을 같이 모시고 와서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